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잔뜩 흐린 날씨입니다. 전국에 걸쳐서요. 비나 눈이 내리는 걸로 예보가 됐습니다. 봄눈이 내린다는 겁니다. 특히요. 강원 산간 지역에는요. 최대 40cm까지 눈이 쌓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주말에는 기온이 5도 전후로 쌀쌀하겠다는 예보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자, 이쪽 끝에요. 윤석열 당선인 관련 내용이 좀 있군요. 산업은행 부산 이전, 윤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하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 이전,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온 건데요. 지금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박형준 부산시장 비공개 회동이다. 그리고 공약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걸 놓고도 여러 가지 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얘기가 일면 기사로 실려 있습니다. 독감 수준이라더니 하루 400명 넘게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이걸 독감 수준, 단순히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자, 확진이 6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위중증은 1,100명 이상입니다. 지금. 근데 정부는요. 치명률은 독감 수준이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사망자 숫자가 심상치 않습니다. 방역 이단 완화 그리고 확진 사망 동시 급증입니다. 정점 기준을 보면요. 인구 대비 확진자가 세계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겨레 보시죠. 역시 일면에 코로나 상황 좀 싣고 있는데요. 현장 분위기입니다. 격리 폭증에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 회사도 학교도 아우성이라는 겁니다. 지금요. 자, 이틀 합산하면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이요. 천장 뚫린 확진이다. 여기 보시면 증상이 있어도 공백이 커서 검사를 미루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잠재적 확진자가 되는 겁니다. 확진돼 격리 중에도 재택근무,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 있어요. 학교에서는 대체 교사가 없어 그냥 학생들이 자습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지금 아우성이다. 이런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 소식을 좀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새벽에 나온 얘기죠. 그리고 오늘은 좀 하루가 지났으니까 충분히 좀 분석들이 돼 있습니다. 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중앙은행입니다. 3년 만에 금리를 올렸다. 긴축의 시대가 시작됐다. 그동안 코로나19 경제적 타격을 줬죠. 그래서 각국이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그러나 너무 많이 풀려서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0.25%포인트 올려서 제로금리 마침표 그리고 올해만 6번 정도 추가 인상에 최종적으로는 2% 가까이 가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패널 네 분께서 자리하셨는데요. 깊숙한 뉴스 해설을 해주시기 위해 준비 중이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상한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자, 그리고요. 그 옆에는요. 김상일 시사평론가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자리에는 조대진 변호사 지금 화면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장혜찬 시사평론가도 나와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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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코로나 무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게요. 코로나 걸려도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시간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딱히 먹는 약도 없어요. 이러신 분들까지 있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보건소나 어떻게 방역 당국에 연락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코로나 무정부 상태 아니냐 지금. 두 번째 보겠습니다. 탈청와대, 청와대를 떠난다는 거죠. 윤석열 당선인 얘기입니다.
청와대에 들어가서 직무, 일을 할 가능성 제로라고 설명이 나왔죠. 그 이후에 지금 후보지를 찾고 있는데 좁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를 놓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논박도 있고요. 반박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음 보겠습니다. 서호남, MSG. 이게 뭘까요? 윤석열 당선인이 꾸린 인수위원회 인수위원들 24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출신들인가, 어떤 경력인가 보니까 이렇게 요약이 된답니다. 서호남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대 50대 남성. 이른바 통상 우리나라에서 엘리트로 통하는 분들 대개 이른바 이런 스펙 갖고 있죠. 서호남. 근데 MSG는 뭘까요? 새로 나온 표현인데요. 요거 기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다려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반성문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반성문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발칵했습니다. 반발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도 커졌고요. 지금 내용 속으로 더욱더 깊숙이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코로나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인데 이렇습니다. 이래도 계절 독감 수준입니까? 그러니까 확진자 숫자가 많이 나오는 거 그런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사망자 숫자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코로나 사망 폭증에 어제 하루 429명입니다. 그동안은 한 100명대, 조금 늘으면 200명대인데요. 굉장히 급증을 하는 상황입니다. 자, 위중증 병상 점유율 65% 악화 1로. 이것도요, 사실은요, 20일 정도 병상에 있으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된다면 이게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거죠. 오늘 사회적 거리 조정안 발표 예정인데요. 오미크론의 경우 최장 8일 바이러스를 배출한다. 이런 내용도 좀 담겨 있습니다. 다음 내용 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일명기사 때 봤던 내용인데요. 그래프를 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가운데 좀 크게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무엇을 설명하는 것이냐면요. 주요 국가의 코로나 확진자 정점일 때 100만 명당 확진자가 몇 명인가? 그러면 좀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일단 우리나라는 정점이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일단 현재 상황으로 집계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100만 명당 12,000여 명입니다. 그런데요. 유럽 국가들이 많았죠. 덴마크, 포르투갈, 프랑스. 여기는 이제 정점을 지난 국가들이에요. 근데 정점일 당시에 10,000명이 안 됐어요. 인류 국가들은. 그럼 이거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 정점을 몰라요. 그런데도 10,000명을 훌쩍 넘겼다. 이거는 확진자 숫자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지금요. 아, 심상치 않군요. 단순히 그냥 걸리겠거니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방역당국의 한 설명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미크론 우세와 이후에 환자 증가를 예상해서 대비하여 왔으나 예상보다 큰 폭의 환자 증가로 송구한 마음입니다. 예상했는데 그걸 뛰어넘었습니다. 송구합니다. 이겁니다. 지금 방역당국의 설명. 자, 이런 와중에요. 오늘 거리두기 조정안 뭔가 좀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죠. 그와 관련된 기사가 있습니다. 보시죠. 확진 62만 명, 사망 400명 넘어갔죠. 앞서서 나온 내용인데요. 8인 모임 허용 오늘 발표할 듯하다. 지금은요 6인 11시. 근데 시간은 건드리지 않고요. 모일 수 있는 숫자만 8명으로 더 완화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예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루 확진이 미국에서 세계 2위 불명예. 그리고 62만 명까지 늘은 거는 전날 누락을 했어요. 그래서 전날에 한 40만 명대인데 누락이 돼서 7만 명. 근데 7만 명 빼도 50만 명대입니다. 이것도 뭐 엄청납니다, 지금. 주간 일평균 37만 명. 이 정도면 정점일 것이다라고 정부가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훌쩍 넘어선 상황입니다, 지금. 윤성한 위원님. 이 정도면 이게 뭐라고 봐야 됩니까? K방역을 그동안 정부가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사실은 다른 국가에 홍보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좀 굉장히 무색한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 그렇습니다.
지금의 총체적인 난국은 우리 정부가 자초한 면이 큽니다. 왜냐하면 대선을 앞두고 거리두기 완화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코로나 정점이 어딘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완화를 하자 더 폭발적으로 넣은 겁니다. 요 앞에서 봤던 그래프에서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더욱더 문제인 것은 국민들이 경계심이 완전히 지금 풀어진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지금요. 예. 어차피 걸릴 거 빨리 걸리자. 그리고 뭐 치료제도 부족하고 병실도 부족하고 화장장도 부족하고 장례식장도 부족하고 모든 게 비상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자포자기한 마음을 갖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그렇게 자화자찬하던 K방역 하시던 분이 지금 아무런 말들이 없습니다. 우리 대통령도 아무 말씀이 안 계시고 총리는 해외 출장을 간다고 그럽니다. 정은경 질병청장도 아무런 해명이 없습니다. 국민 보고 어떡하라는 건지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게 너무 가파르게 드러나는 거죠, 지금요. 자, 이 상황에 대한 이제 평가를 담은 기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200만이 각자 투병. 그러니까 지금 저 확진돼서 격리되신 분이 한 이 정도로 좀 되는 거죠. 사실은 더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요. 증상이 있지만 검사 안 받으시는 분들 많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요. 코로나 무정부 상태다. 밤에 발열이 심해져서 상담센터, 보건소 6곳 전화를 했는데 연결 안 되더라. 그러면 이분은 그냥 알아서 약 드시고 알아서 가족 도움 받으셔서 열 내리시고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의료계에서는 이 정도면 방역 포기 수준 아닙니까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60만 명대 확진에 장례식장 그리고 화장장 대혼란이다. 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오늘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이 내용도 좀 섞여 있습니다. 김상일 평론가. 네. 일단 정부 예측이 번번이 빗나갔는데 이번에도 역시 정점 예측 뭐 많이 그러니까 숫자가 조금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이 빗나갔어요. 아직 정점이 어딘지 모르는 상태고요. 그리고 일각에서 이러다가 하루에 100만 명도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사실 과거 유럽 국가 중심으로 엄청난 확진세였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좀 방역을 잘하고 있다 평가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거 어차피 올 거 우리는 좀 뒤늦게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기울였던 그 K방역의 노력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그렇게요. 참 이게 그 예측을 하면 그 예측별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예측을 너무 과신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과신하지 않았으면 사실은 여러 가지 예측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을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예. 지금은 너무 예측을 빗나가는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금 야기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이게 참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선이 있었고 대선 상황에서 어떤 그 국민들의 요구, 생계와 관련된 요구죠. 경제와 관련된 요구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예.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방역과 어떤 양쪽의 딜레마 상황에서 예. 좀 약간 정책적 판단을 하게 됐는데 그걸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왜냐하면 요구가 있으니까.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비를 잘하고 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라도 지금 저런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좀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예. 저희가 좀 IT 강국이잖아요. 예.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도 그 앱을 개발해서 확진자들이 어디 있는지 이런 거를 알려주는 거라든가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예. 이런 걸 알려주는 거라든가 이런 앱을 통해서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숫자가 너무 많고 막 2시간 막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된다고 예. 합니다. 생계가 좀 급하신 분들은 이거를 그냥 숨기고 받지 말자. 그러니까 몇 시간씩 기다릴 바에 그냥 안 하자. 그렇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그런 거를 앱으로 좀 개발해서 어느 곳에 가면 빠르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어디에 가면 병상이 좀 비어 있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좀 스스로 파악할 수도 있는 것들을 빨리 좀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검사도 이렇게 좀 예약, 시간별 예약 이런 거 분산 이런 거 좀 안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혼란이 더 커지는 이유가 예. 아까 기사에 잘 나왔지만 이거에 대해서 안내를 받을 곳이 불통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근데 기억을 돌려보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킨 거는 이런 거 역할하라고 그렇죠. 뭔가 좀 끌고 가라고.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이런 방역 담당하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컨트롤 타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예측을 너무 과신한 거에서 비롯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요 사실은 최근에 이제 대선 끝나고 당선인과 관련된 기사가 참 일면 기사에 많이 실리거든요. 근데 오늘은요 유독 코로나 관련된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랄 만한 숫자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뚝이 터지듯이 지금 뭐가 숫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이런 기사들 참 많이 있습니다. 자꾸 얘기해봐야 답답하기만 하네요, 지금요. 이 상황은. 이 정도 좀 정리하고요. 다음은요. 당선인과 관련된 얘기를 좀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지금요. 취임 이후에 사용할 대통령 집무실 그리고 관저를 어디로 정할 것인가. 이게 지금 이슈입니다, 지금요. 기사 준비돼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용산이다, 여기다라고 얘기 나왔죠. 근데 방향을 확실히 잡은 것 같긴 합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집무실 옆 관저 신축을 검토한다. 그동안 기존에 있던 뭐 한남동에 있는 공간을 쓴다 했는데 아예 새로 짓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사진 좀 보실까요? 이게요 국방부 인근 한 아파트 쪽에서 방향에서 이제 이 촬영이 된 사진인데 이게 국방부 건물이에요. 이게 신청사입니다. 그리고 요거 뒤쪽에 옛날 구청사가 있어요. 이 국방부 여기가 이제 단지 아니죠. 그리고 여기가 합참입니다. 합참. 여기 군이죠. 말 그대로.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연병장이 있고요. 뭐 헬기장이 있고 그리고 그 앞이 지금 반환 예정인 주한미군 이 땅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좀 사진 나오죠. 이런 모습입니다. 자, 보시죠.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 TF와 75분. 그러니까 오랫동안 회의를 했다. 그리고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하는 방안. 바로 이 건물, 사진 다시 보겠습니다. 이 건물을 쓰는 걸로 선호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건물을 선호한다. 그리고 오늘 이 국방부 신청사 포함 그리고 외교부 청사까지 포함해서 두 곳을 지금 뭔가 둘러볼 예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제 정하겠다는 거죠. 일단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정치권을 중심으로 좀 지적이 나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시급한 국정과제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급한 거냐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부동산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 뭐 출산율 문제, 그리고 뭐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 그리고 코로나 문제 등등등 현안이 굉장히 많죠. 빨리 다뤄야 될. 근데 과연 이게 집무실 이게 이렇게 시급한 거 맞습니까? 라고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요. 인수위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 그리고 정치권에서 나오는 목소리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입장에서 정말 국정에 시급하고 중요한 게 뭔가 하는 걸 다시 저는 한번 국민 여론을 생각하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국방 업무에 만약에 한치라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더 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시한을 정해놓고 추진하기에는 네. 굉장히 자칫 잘못하면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가령 이사를 해서 집을 인테리어를 다시 해도 네. 간단한 집 공사를 해도 보통 2달 걸립니다. 국방부 내에는 고도의 전략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이전하려면 수천억 정도에 가까운 예산이 들 겁니다. 그 청와대에 오랜 세월에 걸쳐서 형성된 이런 어떤 안보 자산들이 일단 그 대부분 무능화된다. 그다음에 국방부가 어딘가로 가서 지금과 같은 기능 수행을 하려면 제 생각에는 수천억 예산됩니다. 수천억이에요. 조대진 변호사. 네. 이 사안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 앞에서도 나왔지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물론 이제 무슨 뭐 판단의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 이제 뭐 국민의 소통을 더 강화하기 위한 이유로 그렇게 이제 뭐 공약을 하긴 했습니다. 네, 가까운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예전에 이게 지금 뭐 그 청와대를 그냥 옮겨서 나온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전에 왕의 판단으로 그냥 궁궐 옮기듯이 그렇게 옮기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뭐 그 북한과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안보 상황도 있기 때문에 또 청와대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략 자산들이 또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그냥 무턱대고 일방적인 판단으로만 가지고 이렇게 옮기는 거는 상당한 위험성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 현실적인 문제로 봤을 때 예.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주제들의 국정 과제에 비해서 굳이 뭐 이렇게 우선 순위를 둬야 될 것이냐. 예. 뭐 지금 2달 안에 지금 모든 포커스가 지금 청와대 어디로 옮기냐 이걸로만 지금 예. 지금 관심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부작용들이 되게 많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거기 가보면 뭐 교통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굳이 지금 이거를 옮겨야 되는지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당선인의 의지는 이해는 하지만 예.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청와대를 쓰지 않겠다 이게 시작이 된 게 당선인이 대선일 전에 공약을 한 거예요. 광화문 소통 시대를 열겠다. 그러니까 뭔가 청와대가 구중궁궐 같아서 그냥 거기 들어가면은 세상 일을 모르는 것 같다. 그냥 나오겠다. 그리고 뭔가 많은 접촉을 하겠다. 그래서 광화문 시대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광화문을 보니까 정부 청사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가려고 보니까 이게 경호 등등등 문제가 된 거죠. 과거에도 역시 그런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다른 후보를 찾은 게 이제 국방부 청사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 청사 얘기 나온 거는요. 지금 채 일주일도 안 돼요, 지금요. 근데 오늘 이제 답사가 예정돼 있다. 이런 보도 나오는 겁니다. 장혜찬 평론가. 국방부 청사로 기운 것 같은데 지금 마크서 나왔듯이 이게 그렇게 급한 과제인가 이런 지적 나오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인수위 내부의 청와대 개혁, 청와대 이전 TF에서 담당하는 일이고요. 예. 지금 발표된 7개 분과나 다른 곳에서는 코로나 긴급 구제나 소상공인 대책 마련 등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 다만 청와대 이전, 청와대 개방 같은 경우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한 미연의 과제이기 때문에 못했어요.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주목되는 것이지 지금 인수위나 당선인 측에서 이 문제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87년 이후에 매 대선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를 국민들께 완전히 돌려드리는 게 비중상 결코 작은 그런 국정과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모든 공약을 100% 지킬 수는 없습니다만 현실에 맞게 바꿔나가야 합니다만 예.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국민들과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문재인 대통령처럼 이 광화문 시대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청와대에 계속 계시는 것 우리 국민들이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을 이제는 보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핵심은 광화문이냐 용산이냐가 아닙니다. 예. 대한민국의 평범한 직장인들이 근무하는 이 오피스 빌딩, 예. 사무실 대통령이 되느냐가 핵심인 겁니다. 아무리 뭐 탁현민 비서관이 여민관으로 이제 비서동으로 대통령 예. 집무실을 옮겼다 거리가 가깝다 해도요. 그 궁궐이라는 형식이 가지고 있는 거리감 그리고 같은 건물이 아니라 예. 여민 2관이나 3관에서 옆 건물로 뭐 쉽게 대통령 있는 집무실로 참모들이 들어가겠습니까? 예. 근데 제가 경선 때부터 경험해 보면 윤석열 당선인 집무실이 참모들과 같은 층에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 그 참모들 공간을 오가면서 예.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뭐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즉석에서 눈이 마주친 참모를 불러서 보고를 받고 의견을 듣기도 하고 이런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사무 공간의 평범한 모습입니다. 예. 그 같은 모습을 대통령도 예외 없이 다른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저는 이 광화문이냐 용산이냐보다 예. 사무실 대통령이 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좀 정치권에서 이런 제안도 있거든요. 일단 청와대에 이른바 입주를 해서 사용을 하면서 그리고 다른 장소를 찾아서 준비 기간을 좀 갖자. 이런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개혁에는 파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의 개혁이 내용의 개혁을 또 견인하는 법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안 되는 이유 찾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약속을 못 지킨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청와대 들어가면 나오기 쉽지 않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그동안 국민들에게 보여준 모습상 한 번 한 약속 예. 지키겠다고 두세 차례 공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저는 5월 10일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개방이 되고 예.
뭐 광화문일지 용산일지 모르겠지만 예. 평범한 사무 공간에서 대통령 취임 첫날을 맞게 되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한치의 의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 당선인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지금요. 후문으로 들리고 있는데 관련된 기사가 좀 계속 있거든요.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용산의 국방부 신청사로 방향을 잡은 걸로 지금 언론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국방부 쪽도 뭔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국방부가. 그래서 국방부에서 일하고 있는 1000여 명이 갑자기 움직이면 이거 어떡하죠? 대혼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에서 일하는 분들은 그 옆에 건물인 합참으로 일부 가보고 또 일부 다른 국방부 그 단지 내 다른 건물로 가고 또 일부는 또 뭐 과천으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 이런 설명이 있어요. 대대급을 이전만 하려고 해도 몇 년을 걸린다, 지금. 근데 국방부다. 그리고 혹시 이거 지금 북한 도발 사항이 잇따르고 있는데 안보 대응에 좀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걱정도 좀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요. 여당 내에서 나온 목소리가 하나 있거든요.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비서동에서 대통령의 집무실까지 올라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1분 1초를 허투루 버리지 않겠다고 한 만큼 대통령과 비서진 그리고 국민이 특별한 거리를 두지 않고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민생을 해결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서동으로 자, 그러니까 지금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뭐 이런 설명을 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질문을 받고 있거든요. 오늘도 브리핑이 예정돼 있는데 아마 또 질문을 받을 거예요. 오늘도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자, 김상일 평론가 윤상암 위원 유순서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러니까 방향성이나 의지는 뭐 높게 평가를 드려요. 뭐 이거를 갖다 구중궁궐 안에서 나와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겠다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목적을 이루는 게 중요하지 형식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이게 자칫 잘못하면 프로크로스테스의 침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게 침대가 있는데 사람을 갖다가 침대는 정해져 놓고 사람이 크면 사람을 자르고 사람이 작으면 사람을 늘리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걸 함으로써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거잖아요. 국민과 원래 소통하고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죠. 국민과 소통하고 권위주의적인 걸 좀 청산하고 예.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하시는 방식은 오히려 고집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국민들에게. 근데 고집으로 비춰서 정말 이 당선인은 정말 예. 고집이 세구나. 그러면 고집 다음에 숨겨져 있는 그 두 글자가 있잖아요. 고집, 불통. 그럼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의지는 다 알고 예. 다 오르시다 이렇게 인정을 해드리니까 예. 시간을 좀 가지시고 너무 무리하게 조급하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가 아니라 조금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네요, 네. 지금요. 윤상암 의원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도 같은 의견인데 너무 서둘러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5월 9일 취임식에 맞춰가지고 예. 다른 사무실에서 하겠다. 여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지금 국방부 신청사 내에 1000명이 근무하고 있고 예. 국방부 저 단지 내에 40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국방부 좀 출입하시고 해서 많이 좀 보셨잖아요. 그 안에가 어떤 모양인지. 예. 저렇게 되면 어쨌든 청와대가 들어오면 순차적으로 다 밀려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북한이 미사일 도발하고 굉장히 안보적으로 위기 상황인데 예. 우리 군의 근간이 되는 국방부하고 합참 지휘 라인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준비해서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여론을 또 수렴하고 뭔가 좀 현장도 좀 보고 뭐 이런 과정이 좀 뭐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이 용산 국방부 청사 뭐 이전 문제 이와 관련해서 또 말씀을 한마디 하신 분이 있는데 또 여러 가지 또 반응이 나왔죠. 기사로 있습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 비서관, 현직 청와대 비서관입니다. 청와대 안 쓸 거면 우리가 쓰면 안 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진심은 아니겠죠? 약간 뭔가 농담인데 어떻게 보면 약간의 뭐랄까요? 비아냥?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왠지.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내로남불 DNA 또 발동됐다. 이거 국민 모욕합니까? 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군요, 지금요. 이 얘기가 왜 나오면요. 방금 전에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사실은 뭐 취지가 신속하게 참모들과 이렇게 접촉할 수 있고 이런 걸 필요하다. 지금으로는 안 된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접촉이 어렵다. 뭐 이런 설명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또 비판하면서 이렇게 반응을 보였거든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청와대 박수현 국민수통 수석도 이 반응을 좀 보였거든요. 실제 청와대 내에서는요. 본관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 별도 건물이 있거든요. 집무실 건물이. 그래서 거기든 같은 층에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명까지 나오면서 반박하는 분위기인데 아무튼 이런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자, 장희찬 평론가. 이 반응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탁현민 의전비서관의 반응. 일단 참 오만하죠. 저렇게 가볍게 대통령의 국정 공간을 입에 담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더군다나 현직 청와대 비서관 아니겠습니까? 보통 그 전에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여러 의견을 냈던 분들도 청와대에 들어가면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게 되면 이 눈과 귀는 열어두되 입은 닫는 자세로 이게 공보나 공식적인 언론 창구를 담당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그런 신중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는데 탁현민 비서관의 한없이 가벼운 저런 발언들을 보게 되면 이분이 과거에 설화를 겪고 국민적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재신임을 받으면서 정말 말 무서운 줄 모른다.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줄 안다라고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오만한 태도가 대선에서 패배했음에도 10년이 아니라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 교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사인을 국민들에게 주면서 남은 임기 2달이지만 별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시를 들어도 뭐 일본 창경궁 신민 이런 걸 하는 것도요. 반일 감정 자극하면서 정치적으로 뭔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을 공격하겠다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지금 탁현민 비서관이 사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뭐 공적인 자리에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청와대 참모라면 조금 더 신중하고 절제될 필요가 있다. 의견의 옳고 그름이나 뭐 저 의견에 동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의견을 표출하는 태도나 방법 자체가 틀려도 너무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탁현민 비서관 말고 청와대 어느 비서관이 지금 개인의 SNS에 이런 식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할 수 있습니까? 못하거든요. 저러는 것 자체가 나는 무슨 말을 해도 대통령에게 혼나지 않는 실세다라는 걸 스스로 과시하고 싶은 그런 좀 유치한 과시욕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솔직히 말이 듭니다. 그러니까 탁현민 의전비서관의 저런 어떤 반응, 글을 올린 거죠. 그리고 앞서서요. 대선 다음 날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 중에 눈물까지 흘렸거든요. 그래서 많은 해석을 나왔잖아요. 이런 게 자칫 청와대 전체의 어떤 입장으로 오해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좀 지적을 좀 받고 있는데요. 자, 그럼요. 지금요. 국민의힘 당사에서 당선인 대변인의 브리핑이 지금 시작이 되거든요.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옆에 그 차가운 바닥 위에 앉아 계신 것 보고 죄송해서요. 조금 더 편리하게 취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공개될 수 있는 당선인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중심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에 윤석열 당선인은 인수위 현판식과 함께 처음으로 전체 회의를 주재하게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인수위의 회의는 수시로 당선인이 주재하면서 함께 국정과제를 점검하고 인수위 운영 상황을 돌아볼 예정입니다. 현판에도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이거는 공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판식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을 포함한 약 40명 정도의 인원이 함께 전체회의와 이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윤석열 당선인이 오찬을 갖습니다. 이 오찬에는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참석합니다. 이준석 당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그리고 유이동 정책위 의장 등 당 지도부와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3월 10일에 당선 직후에 박병석 의장을 찾아가서 이 국정의 중심에 의회가 있다는 것을 그 생각을 갖고 앞으로 상의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원활한 협조로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 수 있도록 의견을 경청하고 국정운영 전반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명칭을 부르자면 당당회동이라 할까요? 당선인과 당의 만남이요. 2시 반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대통령 당선인실에서 면담을 합니다. 반기문 전 총장은 따로 소개해드릴 필요 없이 세계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드높여 주신 분이죠. 현재 보다 나은 미래 반기문 재단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계십니다. 또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겸직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윤석열 당선인은 반기문 전 총장과의 만남에서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서의 길을 모색하는 데 함께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동맹 역시 중요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반기문 전 총장이 기후변화에 일관된 메시지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또 그 같은 외교 무대의 헌신을 저희가 잘 듣고 앞으로 새 정부의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지혜와 조언을 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뭐 당선 일정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이 좀 시작되는 상황인데 아마 오늘 현안들, 오늘 아침에 메일에서 다룬 이런 현안들에 관한 질문이 아마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기사로 좀 다뤄지겠죠. 당선인 대변인 연결해서 뭐 일정 소개까지 들었는데요. 인수위 관련 오늘 현판식 있다는 얘기까지 소개가 됐죠? 그 기사로 좀 가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인수위가 이제 다 완성이 됐죠. 그리고 오늘 현판식이 있습니다. 24명 인선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징을 쭉 살펴보니까 이런 점이 보인다는 거죠. 서오남이 대세다. 서울대, 그리고 나이는 50대, 그리고 남성. 뭐 이른바 우리나라의 엘리트라고 불리는 분들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그걸 벗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안철수계로 보이는 분들 8명이 포함됐다. 그러니까 이제 공동정부 이런 거 약속했잖아요. 그 일환으로 보인다는 거죠. 일단 이런 분석이 좀 돼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뭐 몇 명 있고 여성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이는 평균 57입니다. 자, 다음 기사도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각도에서 분석을 했는데 MSG란 표현이 나옵니다. MSG. 인수위 인사에 MSG가 골고루. 이거 무슨 뭐 MSG니까 이게 음식에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맛을 내는 그런 조미료 성분 아닙니까? 그래서 골고루라고 했는데 뭔가요, MSG가? 이명박계 M, 서울대 S, 박근혜 정부 출신 G. 그래서 MSG다. 출신을 보니까 이렇다더라. 말을 좀 만들었군요, 이렇게. 뭐 이런 특징이 보인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상황은 좀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앞서서 봤던 동아일보 기사 다시 좀 불러오죠. 여기 보면 이 아래쪽에 밑줄이 좀 거 있어요. 자, 이렇게 인수위 구성을 놓고 우선 첫 번째 나오는 뭔가 지적이 좀 있어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자, 인수위에 보니까 2030 청년층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질문이 좀 있었어요. 그러자 안철수 위원장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명단을 보시면 알겠지만 해당 분야에, 이쪽으로 갑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성 위주로 인선을 했다. 그렇다 보니까 좀 경험이나 경력이 많으신 분 위주로 됐다는 설명으로 들리죠. 그리고요,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설명은요. 아마추어 정부가 아닌 실수하지 않는 오로지 철저한 프로로서 임하겠다는 각오로 해석해 달라.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앞으로 약간 뭐 보좌진 형태로 청년들 인수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설명도 좀 곁들여 줬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선수들로 구성을 하니까 경험 이런 거 실력을 많이 샀다.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약간 이런 설명인 것 같죠? 이런 상황에서요. 다음 기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보시죠. 부동산 분노로 당선됐는데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가 부동산 선거라고 꼽히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을 잘 아는 인수위원은 한 명도 없더라.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부분 경제 전문가, 산업 전문가, 그리고 과학 전문가 이렇게 돼 있는데 부동산 전문가는 인수위원 24명 중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조대진 변호사, 네. 이거 좀 어떻게 좀 이해하고 계십니까? 일단 그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약한 그 약점이 부동산 정책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부동산 정책에 관련돼서 윤석열 당선인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질 거고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를 이제 배치할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예. 지금 나온 거 보면 말씀 주신 것처럼 부동산 전문가는 없습니다. 사실 대선 때는 부동산 문제를 대대적으로 얘기하면서 이의 제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부동산을 공격하기도 많이 했었고요. 언급도 많이 했었고 당연히 부동산 전문가가 들어올 거라고 믿었는데 이제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인위적인 배분은 없다. 뭐 능력주의로 뭐 이렇게 선발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다만 이제 제일 중요한 그 부동산에 왜 거기에 그러게요. 맞는 프로가 기용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동산 전문가 중에서 가장 실력 있으신 분을 인수위원으로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부동산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이 있고 지금 뭐 예. 국민들이 제일 관심 많이 갖는 게 코로나 그리고 부동산인데 예.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 발전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은 그 누구를 기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 과연 그 당선인이 부동산에 관련돼서 뭐 많은 심도 있는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으로 또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이제 아까도 신문 기사에서 나왔었지만 또 청년에 관련된 부분들이 또 없다라는 것도 또 약점입니다. 또 뭐 물론 이제 청년이 뭐 아마추어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예.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기용이 또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청년이 없다는 점 상당히 아쉽습니다. 네. 장혜찬 평론가가 뭔가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부동산 전문가 안 보인다. 그리고 청년층도 안 보인다. 두 가지입니다. 네, 제가 짧게 설명드리면 부동산에 있어서 예를 들면 특정인이 인수위원으로 주목받게 되면요. 향후 5년 동안 그 특정인이 그동안 설계해오거나 주장해왔던 대로 부동산 정책이 쏠리겠구나라는 잘못된 사인을 줄 위험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리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참여 정부에서는 김수현 전 정책실장을 빼놓고 부동산 정책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부동산 시대 아파트 끝났다. 뭐 집 팔아라 하셨던 분. 그러니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민의 비판을 받았지만 사실상 그 뒤에서 문재인 정부와 이전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던 당사자는 누가 뭐래도 김수현 실장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경선 과정에서 공급 위주의 대책을 계속 말했습니다만 특정 학자나 특정 전문가 한 명이 도드라져 버리면 이 시장에 급격한 쏠림이라는 사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가군, 전문위원들과 실무위원들이 대거 참여해서 국민의 어떤 실용적인 부동산 정책을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아무래도 이 왕수석이라고 불렸던 김수현 전 실장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의식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 문제는 청년이라고 해서 별도의 뭐 인수위원이나 특위를 두는 방식으로 예전 인수위들이 운영이 됐었는데 돌아보면 손에 잡히는 성과, 과연 청년 친화적인 정부였던가 하는 것에서 의문부호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수위에서는 청년들이 정말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게 각 분과별 실무위원회 청년들을 최대한 많이 배치해서 보다 실질적인 실무 이 기회를 주겠다라는 것이 인수위의 구상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이제 막 24명의 인수위원 구성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아마 전문위원이나 실무위원 구성이 충원되는 시점에는 청년 보좌역이나 청년들이 실무에 많이 참여한다는 소식 곧 듣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혜찬 평론가는 사실 당선인이 대선 경쟁,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시절 캠프에서 청년 조직을 끌고 있었는데 이번에 청년 인수위원 이런 거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혹시 아쉽진 않으세요? 아니요, 이게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나 청와대 박성민 비서관이 오히려 2030 세대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이를 떠나서 당연히 능력으로 평가받는 문화는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 이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에서 보다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건 청년 문제를 어떤 특수 문제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경제나 사회, 문화, 복지에
다 전반적으로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많은 청년들이 지금 검증을 받고 있고 검증이 끝나게 되면 각 이 실무 분과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쉬운 거 없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만 일단 뭔가 좀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여기 보면 인수위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왜 인수위원 중에 부동산 전문가 없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어요. 앞으로 계속 인선할 건데 전문위원, 실무위원들 뽑을 건데 거기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김상희 평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저는 젊은 분들을 실무에 배치한다. 그게 저는 더 이상해요. 왜냐하면 실무가 오히려 좀 죄송합니다. 좀 실무가 좀 전문가들이 좀 그렇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실무위원, 만들고 젊은이면 정말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렇죠. 정말 일을 하시는 분. 그래야 오히려 거기가 아마추어가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오히려 의사를 결정하는 분들은 다양한 의견을 그렇게 거기에 예. 포함시킨다는 차원에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좀 전에 장해찬 평론가 전 본부장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예. 조금 더 전 우려스러워요.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이 하고 방향성이나 이런 데서 의견을 담아야 되는 쪽에 청년들을 많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조언을 드려봅니다. 자, 아무튼 당선인이 뭔가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부각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위 관련 구성에 관한 이슈 그리고 또 앞에서 다뤄봤지만 사용할 집무실에 그리고 관저에 관한 이슈 뭐 아직까지 좀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순서입니다. 지역신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4곳의 지역신문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대구로 가겠습니다. 대구의 매일신문 일면 기사는 용산 대통령 시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여기 지역에서도 지금 이 청와대를 나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관심사군요. 윤 정부는 용산 대통령 시대다. 사실상 집무실 확정했다. 여기는 확정했다라고 썼어요. 광화문, 경호, 보안 등 걸림돌, 미국 백악관처럼 일대를 공헌한다. 그리고 민주당의 얘기도 여기 적어놨네요. 청일, 군대 주둔한 오욕이 있는 곳입니다. 뭐 이런 것까지 여기서 살짝 적어놨습니다. 여기에 관심이 좀 있군요. 다음은 부산입니다. 역시 당선인과 관련된 기사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런 기사입니다. 윤석열 인수위 살펴보니까 PK고리가 헐렁하더라. 그러니까 부산, 경남과 관련된 연결고리가 헐렁하다. 없다는 거네요. 지역 인사 보강하라. 아, 인수위 구성원들 출신 지역을 보니까 PK 지역 부족하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4명인데 PK 출신 4명인데 모두 수도권에서 기반한 활동을 했다. 부울경 현안 이해도 실행력 부족한 거 아닙니까? 차기 정부에서 지역소의 우려가 커집니다. 아, 이거 지역, PK 지역 관심 좀 가져야 되는데 이거 뭡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네요. 다음은 광주입니다. 광주도 비슷한 시각의 기사가 있군요. 광주 전남 출신 없는 윤석열 인수위. 여기도 지금 불만이군요. 여기는 없다라고 적었습니다. 없다. 오늘 출범한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전북 출신 1명, 영남 출신 7명 등 23명. 근데 광주 전남 출신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또 따지는 기사네요. 새 정부 들어가기 전부터도 홀대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역관과 현안 지원군 부재 비상 걸렸다. 앞서서 봤던 부산 지역과 비슷한 관점에서 보고 있군요. 아, 이런 관심사가 있군요. 다음은 강원 가겠습니다. 여기도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는 좀 달라요. 반응이. 당선인 측근 역대 최다. 강원인 활약하고 있다. 여기는 환영하고 있군요. 당선인 측근. 권성동 의원을 딱 적어놨습니다. 기대가 현안이 조기 해결될 수 있다. 도민성원에 최선 다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봤던 부산, 광주 반응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인수위 구성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데 다른 방향. 한쪽은 지적, 한쪽은 환영이군요. 반응이 사뭇 다릅니다. 윤석열 의원이 글쎄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지역 입장에서는 예. 자기 출신들이 많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앞에서 당 인수위 분석을 하신 바와 같처럼 서울 출신이 이번에 많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지역 의사들이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부산은 핵심인 장제원 비서실장이 있지 않습니까? 아, 또 그러네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적으로 단순화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에 목소리를 좀 많이 반영해달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한 명도 없다 지금 이렇게 좀 지적하고 있거든요. 저기 사진에 나오는 박주선 의원이 그쪽 출신이지 않습니까? 아, 준비위원회 지금. 예. 준비위원회. 아무튼 이게 민감해요. 아직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거 좀 벗어난 거 아니냐 하지만 여전히 어디 출신, 어느 지역 뭐 이런 거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때마다 뭔가 이렇게 딱 갈리는 현상이 또 이런 것도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요.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비대위 체제인데요. 이를 두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대선에서 진 원인이 무엇인가 뭐 이런 걸 좀 복귀하는 과정인데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보시죠. 민주 청와대 출신 5명.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청와대 출신, 청와대 경험하신 분은 15명이 최입의 민주당 비대위원이 최근에 언론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 반성문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자 그거에 대해서 망언이다, 사과하라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심상치가 않군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친문, 비문, 뭐 친문, 친 이재명 나뉘어서 갈등 벌이는 거 아닙니까라고 해서 지금 상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자, 그럼요. 이 최입의 비대위원의 발언이요. 이게 화면으로 좀 준비했는데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반성문 내용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보시죠. 이렇습니다. 이게 언론 인터뷰에서 강성 지지층 눈치를 보느라 마지막 사과 기회를 놓쳤다. 퇴임사,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퇴임사에 반성문을 남기고 떠났으면 한다. 이런 생각을 밝혔거든요. 그러자 발칵한 겁니다. 다음은 반발하는 목소리 보겠습니다. 자, 여기 민영배 의원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최입의 위원회 망언이라고 해서 망언. 참기 어렵다. 즉각 비대위에서 내보내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이후에 상황이 좀 더 전개되고 있거든요. 다음 기사로 보겠습니다. 또 조국의 늪에 빠진 여당. 그러니까 최입의 비대위원이요. 이번에 또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조국 사태에 대해서 반성한다. 이게 결정적으로 문제였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반발을 하는 거죠. 앞선 반발 내용에 다 포함되는데 나만 살겠다고 당을 벼랑으로 모는 겁니까? 이런 반발 목소리도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요. 최입의 비대위원회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탄핵과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초기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인사 실패, 내로남불, 불공정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잃은 것을 반성하고 사과드립니다. 가장 큰 계기가 조국 사태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민주당의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반성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내로남불하지 않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어떤 신문 인터뷰가 하나 있었고요. 현장에서 뭔가 얘기를 한 게 있었어요. 두 가지 각각 한쪽은 대통령 반성문에 관한 얘기, 한쪽은 조국 사태에 관한 얘기. 이렇게 두 가지를 꺼낸 거죠. 유성환 의원님, 그중에서요. 조국 사태. 다시 또 조국의 강이 생긴 겁니까 이거? 다시 생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선이 정권 심판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 뿌리에는 조국의 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입의 의원이 반성문 써라. 맞는 말이죠. 아쉬운 거는 대선 전에 반성문을 썼으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민주당이 앞으로 개혁과 쇄신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입의 의원의 주장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에서도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요 지금 내부에서. 예. 물론 이제 앞으로 민주당이 개혁과 쇄신을 가는 길에는 개파 간의 갈등이 있겠죠. 근데 넘어야 될 강인데 그 첫 번째 강이 조국의 강입니다. 이걸 풀지 못하면 끊임없이 이전 투구의 길로 갈 것입니다. 대선 전에 조국의 강 이제 건넜습니다. 뭐 강이 다 말랐습니다. 뭐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 이게 다시 또 물이 들어왔나요? 지금 또 보인다는 지적. 그리고 여기 또 늪이란 표현까지 있죠. 또 수렁처럼 빠져드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조대진 변호사. 네. 뭐 조국의 강 그리고 대통령의 퇴임사에는 반성문이 담겨있다 이런 주장을 내놨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입의 그 비대위원의 말은 예. 참 그 철회해야 되고요. 그 반성문이라는 말은 뭐 망언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최입의 의원을 뭐 개인적으로 뭐 알지는 못하고 뭐 평가하기도 뭐 그렇지만 솔직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굴러온 돌 아닙니까? 뭐 정통파 민주당원으로서 뭐 한 사람도 아니었고 사실 영입 케이스죠. 예, 영입 케이스였는데 느닷없이 들어와가지고 민주당 반성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민주당 지지자로서는 상당히 불편한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에 관련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성과들은 전부 다 배제한 채 무조건 반성문을 쓰라 이런 거를 얼마나 민주당원들이 그리고 납득할 수 있을지에 관련돼서는 뭐 또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국의 강은 이미 말랐고 조국의 늪도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없다고 네. 보십니까? 그리고 다만 이제 조국에 관련된 사태에 관련돼서 물론 이런 부분들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그 귀담아서 살펴볼 부분은 있겠죠. 예. 근데 하지만 모든 부분들을 조국의 사태 때문에 졌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몰아가는 것 자체는 좀 좋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 김상희 평론가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러니까 조국 논란이 있었을 때 그 내로남불의 뭐 좀 이런 모습이 많았다. 예. 이런 거는 반성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그 반성하는 주체는 최이배 의원 본인도 돼야 돼요. 지금 어쨌든 책임 있는 자리에 있고 뭐 어쨌든 선거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예. 어쨌든 같은 편에 서서 만약에 했다면 뭐 다 같이 반성을 하면서 해야지 이거를 어느 한 분을 콕 찍어가지고 반성문을 써라. 이거는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패배는 어쨌든 평가고 그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걸 갖다 저렇게 튀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예. 어떻게 하면 함께 모여가지고 그것을 실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지도급 인사에 걸맞게 행동을 예. 했다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상희 그러나 좀 이런 건 또 예. 얘기하고 싶어요.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뭐 15분의 국회의원이 예. 막 성명을 내가지고 나가라 또 이렇게 하는 거는 또 나가야 너무 된다는 요구가 그렇죠. 나왔어요. 입을 그 발언 아무런 얘기도 우리랑 다르면 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입을 막는 이런 모습으로 비칠 수가 있어서 예. 저 역시도 뭐 내부적으로 먼저 최이배 의원한테 당신 아니 그 비대위원께서 그러시면 안 예. 됩니다. 이렇게 먼저 조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저런 부분은 안에서 해결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양쪽 싸우는 다 걸로 비춰졌거든요. 예, 양쪽 다 좀 과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윤호중 원내대표가 끌고 있는 비대위 체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체제로 그냥 가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거는 안 되고 뭔가 더 변화를 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공천까지 감당을 하려면 정통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 그 정통성은 당원들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당원으로부터 정통성을 부여받지 못한다면 최소한 중앙위의 인준 정도는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좀 생략이 됐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그런 절차 없이 지금 출범했죠. 예, 그런 정통성의 치유가 없이 만약에 공천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아마 출마자들의 반발과 논란이 엄청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치유하는 작업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사 보면요. 작은 제목 좀 보면요. 지금 또 다른 약간 갈등전으로 비치는데 대표적으로 박용진 의원, 김병우 의원이거든요. 박용진 의원은 당에서 잠깐 쓴소리 좀 많이 하실 분인데 이재명 후보 지금 득표를 보니까 문재인 지지율에 그동안 못 미쳤다. 이게 문제 많다 지금 문제였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김병우 의원은 계산 자체 틀렸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만큼 득표 얻은 거 이걸 평가해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또 이렇게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요. 이게 이제 뭔가 일이 끝났는데 졌어요. 뭔가 복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백서도 만드는 과정에 이런 혼란들이 좀 있죠. 근데 이게 빨리 정리되느냐 정리되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 또 향후 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 다음은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뭐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모습 어제 모습이 있었어요. 보시죠. 사무총장은 물러났죠. 일단 뭐 내세운 이유는 선거 과정 사전투표 혼란 뭐 이런 거 설명이 있었어요. 근데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더 잘하겠다. 버티기다. 기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버티기 한다. 안팎 퇴진 압박에도 사퇴 거부하고 있다.
그렇군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반응이 이래요. 염치 있다면 사퇴해야 한다. 선관위가 총체적인 도덕 불감증에 빠졌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요. 이 선관위원장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 물론 아무 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있습니다. 보시죠. 위원장님 버치 관련해서는 입장 정리하신 게 있을까요? 아무 얘기 없었죠. 그러나 회의 때는요.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하겠다. 그리고 계속 자리를 지키면서 수행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또 알려져서 이렇게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노정희 선관위원장 버티기. 이런 가운데 공무원들, 그러니까 일선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에요. 투표 사무 거부한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 굉장히 이른바 홍역을 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사실 선관위 직원들뿐만 아니라 일선의 지자체 공무원분들이 이런 걸 협조를 해줘야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분들 아니 별다른 대우도 못 받고 일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뭡니까? 라면서 반발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안 한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답니다. 지방선거관리 비상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목소리가 이래요. 투표 사무원들 반발하는데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로 현장 인력의 비판 쏟아지자 아니 쥐꼬리 수당의 책임만 커졌다. 안 한다 더 이상 이런 거. 우리가 할 의무 있습니까? 거부할 권리 있습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장혜찬 평론가, 선관위원장 건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주말이라서 출근도 안 하시는 분이 선관위원장 자리에 왜 이렇게 욕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사전투표 역대 최고 투표율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꼬박꼬박 주말 쉬시면서 국민 비판이 가세지자 비상근이다 하셨잖아요. 근데 사전투표 날에도 자리 안 지키는 선관위원장이 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 자리 욕심인 것이고요. 이 책임은 저는 결과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 대법원장이 대법관 중에 한 명을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지명하게 되어 있는데 노정희 선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관행으로 보면 선관위원장 지명될 순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3명 정도를 건너뛰고 기수를 건너뛰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노정희 선관위원장을 선택한 겁니다. 그때도 우리법 연구에 밀어주기라는 비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책임을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무능에 대해서 사퇴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본인이 인사권 잘못 행사한 걸로 대국민 사과하셔야 되는데 참 이분 책임 회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노정희 선관위원장 뒤에 숨어서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양심상 한마디 유감 표명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단순히 노정희 선관위원장 한 명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리고 사퇴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지금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요. 지방 공무원들이 지방선거 사무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가봤자 욕만 먹는데 수당도 얼마 안 되는데 그 현장에서 밤늦게까지 우리가 왜 나가느냐. 현장 공무원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지방선거를 원활하게 치르기 위해서라도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조대진 변호사는 이 상황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이제 그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 선거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관리에 책임이 있었다는 부분은 이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지금 선관위 위원도 2명이나 사퇴한 상황이고 공석이죠 지금. 네, 그리고 사무총장도 지금 면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선거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원장까지 사퇴를 한다면 더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과할 부분은 사과를 하되 자리를 지켜서 오히려 선거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좀 여론이나 국민에 대해서 좀 설득하는 과정이 추가적으로 있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까? 좀? 물론 이제 그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 부분들은 있고 또 그런 그 뭐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앞에 다가온 부분에 선거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잘 치러내지 못한다면 더 오히려 또 국민한테 또 실망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곧 오는 지방선거 이거를 잘 치러야 되는 게 이게 더 급하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기사인데요. 시간 좀 보면 소개 정도만 좀 짧게 드려야 되겠네요. 보시죠. 금리 얘기입니다. 미국이 어제 기준금리를 올렸죠. 제로금리에서 0.25%로 올린 거예요. 뭐 살짝 올렸는데 문제는 앞으로 6번 정도 더 남아있다는 거죠.
자, 미국 5월부터 달러를 빨아들인다. 그렇게 되면 뭐냐면 각국도 금리를 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금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나라 가구당 이자 부담이 가구당 340만 원 늘어나게 된다.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거죠. 가계이자. 이게 큰 문제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 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